질병 없이 건강하게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비법이 있습니다. 나이가 같아도 노후의 모습에는 차이가 큰데요.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나이 들기 위해 노년의학, 세계 최고의 병원이 말해주는 5가지 절대 지침, 최고의 노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흘러가는 노년이 아니라 대비하는 노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 노년의학회가 제안하는 건강한 노후의 필수적인 5가지. 상수 국가로 알려진 일본에서 평균적으로 남성은 약 81세, 여성은 약 87세까지 산다고 한다. 하지만 산다는 것 못지않게 사람들에게 중요한 또 한 가지는 건강하게 자립적으로 살기일 것이다. 이 차이를 명확히 하고자 평균 수명과는 다른 건강 수명이라는 개념이 별도로 존재한다. 건강 수명이란 말 그대로 건강하게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건강 수명과 평균 수명을 비교해보면 노화와 관련된 과제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일본인의 건강 수명은 남성이 약 72세, 여성이 약 75세라고 보고되고 있다. 이 말은 곧 일본인은 평균적으로 생애 마지막 10여 년을 누군가의 지원이나 돌봄 속에서 살아간다는 뜻이 된다. 비록 현실은 그렇지만 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살다가 가기를 바라지 않을까. 놀라운 것은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죽기 전까지 건강하게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며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남은 마지막 10년까지도 건강하게 자립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것을 5가지 개념으로 정리한 것이 OM이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부터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로 이어진다. 그러면 OM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하나씩 알아보자. 첫 번째 요소. 몸. 노후에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는 가동성이나 이동성으로 바꿔 말할 수 있다. 신체의 기능, 즉 몸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젊어서는 아무런 도움 없이 자유롭게 활동하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지팡이나 보행기가 필요한 순간이 온다. 휠체어 생활을 하거나 몸져눕는 사람도 있다. 언뜻 보기에 걷기 능력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낙상 위험이 증가한다. 한 번의 낙상 사고로 심각한 골절이 생기면 한순간에 활동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늙어서 잘 걷고 움직이려면 젊을 때부터 부지런히 몸을 돌봐야 한다. 신체 기능에 맞는 보조 기구를 활용하거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두 번째 요소. 마음. 노후에 꼭 필요한 마인드는 마음이나 지성을 의미하며 동시에 기분이나 인지기능, 정신상태 등을 가리킨다. 나이 들어 건강한 노후를 보내려면 마음 건강에도 주목해야 한다. 치매나 우울증은 고령자에게 자주 문제가 되는 질환이다.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뇌나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결국 몸 상태가 나빠져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우울증이 인지기능을 떨어뜨리거나 치매가 우울증을 초래하는 등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는 다른 세대보다 자살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신체 건강만이 아니라 뇌와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 세 번째 요소. 약. 노후에 꼭 필요한 또 한 가지는 약을 가리킨다. 나이가 들면 몸이 늙기 때문에 자연히 없던 병이 하나둘 생긴다. 그러다 보면 약이 점점 늘어 다량의 약을 먹게 된다. 하루에 복용하는 약의 수가 매우 많은 상태를 다약제 복용이라고 한다. 약이나 질환의 성격상 어쩔 수 없이 오랫동안 약을 먹어야 할 때도 있고, 먹는 편이 좋은 약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한편으론 그만둘 수 있는 약이나 그만두는 편이 좋은 약이 있는데,
의사나 환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계속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령이 되면 이렇게 다약제 복용이 만연하게 된다. 나이가 들면 약과의 현명한 동행이 필요하다. 네 번째 요소. 예방. 노후에 꼭 필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질병을 안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데, 여기서는 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예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쉽게 말하면 다양한 질환을 예방해야 한다는 뜻이다. 나이가 들수록 생활습관병, 암, 감염증, 심장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위험이 증가한다. 이들 중에는 운이 나빠서 발병하는 질환도 있지만 노력하면 예방할 수 있는 질환도 많다. 갖가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여러 질환과 똑똑하게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다섯 번째 요소. 삶의 의미. 노후에 꼭 필요한 마지막 요소로서 잊어선 안 되는 것이 삶의 의미이다. 즉, 나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관점을 의미한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삶의 목표나 방식, 기호가 있다. 자리보전하더라도 무조건 오래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사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 등산 애호가라면 등산 없는 삶은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삶의 의미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를 통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아는 일도 현명하게 나이를 먹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이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나이를 먹는다. 그리고 나이를 먹는 과정에서 생기는 변화는 노화라는 한마디로 정리된다. 노화라고 하면 사람들은 피부의 주름이 늘고 허리와 다리가 약해져 결국 자리보전하는 과정을 떠올릴지 모른다. 물론 그것도 노화 과정의 일부이긴 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모습으로 늙어가지는 않는다. 나이 들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노화란 저마다 얼굴과 성격이 다르듯이 그 과정과 속도 또한 천차만별이다. 70세에도 캐치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나이에 노화로 누워 지내는 사람도 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 이 질문의 답의 힌트가 되는 흥미로운 연구가 있다. 덴마크에서 이루어진 쌍둥이 연구가 그것이다. 덴마크 연구자들은 유전자 정보가 장수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의 수명이 어느 정도 유사한지 조사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미만 시점에서는 유전자와 수명은 거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일란성 쌍둥이 간의 수명이 점차 가까워지는 양상을 보였다고 한다. 한쪽 쌍둥이의 수명이 1세 증가할 때마다 이란성 쌍둥이의 나머지 한쪽은 평균 0.21세 증가했으나 일란성 쌍둥이의 나머지 한쪽은 평균 0.39세 증가했다. 나이가 90세나 100세에 가까워질수록 유전자의 영향이 더 농후해져서 일란성과 이란성 모두 수명이 한층 근접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유전자 정보는 수명에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계산 결과에 따르면 수명을 결정하는 요인의 25% 정도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자 정보에 의해 좌우된다고 한다. 25%가 유전자 정보로 결정된다면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역으로 나머지 75%는 자기 노력으로 어찌해 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 사느냐는 미래의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노화를 이해할 때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할 용어가 있다. 바로 노쇠다. 노쇠란 노화와 관련한 생리적인 쇠퇴를 의미한다. 노쇠 평가는 나이라는 숫자보다 더 정확하게 앞으로 생길 신체 기능의 악화나 사망률을 예측한다고 알려져 있다. 나이는 같은 70세라고 해도 신체 기능이나 사망률에서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으나
노쇠는 등급이 같으면 사망률도 비슷해진다는 뜻이다. 과거에는 의료 현장에서 환자분은 나이가 80세라 수술은 힘듭니다처럼 마치 나이로 치료법이 결정되는 듯한 설명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런 치료는 잘못되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노화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같은 80세라 해도 흡사 30대나 40대처럼 팔다리가 튼튼해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누워 지내는 사람이 있다. 두 사람에게 단지 나이가 같다는 이유로 동일한 치료법을 쓴다면 쉽게 납득이 가겠는가. 따라서 지금은 나이로만 판단하지 않고 정밀한 노쇠 평가를 병행하여 치료법을 결정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체중 감소, 잦은 피로감, 보행 속도 감소, 만성질환 여부, 신체 활동 감소 등 5가지 항목에서 3가지 이상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면 노쇠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노쇠가 있으면 질병에 취약하고 치료 시 합병증 위험이 커진다고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65세 이상의 약 10%가 노쇠 상태이고 약 40%가 예비군인 전노쇠 상태라고 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노쇠를 앓고 있으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렇다고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노쇠는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생활 습관의 점검.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에 통증이 생기거나 신체 일부를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65세 이상 약 10명 중 1명이 휠체어를 타거나 누워 지낸다고 알려져 있다. 또 자유롭지 못한 움직임은 낙상 위험을 증가시킨다. 더욱이 한 번 넘어졌던 사람은 또다시 넘어지기 쉬워서 걷기 자체를 두려워하게 된다. 불안감 때문에 걷는 빈도가 줄어들면 심한 근력 저하가 생기게 되고 그 결과 점점 더 자주 넘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된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일이 중요하다. 나이 들어서도 잘 걷고 움직이는 것은 모든 자립생활의 근간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시력이나 균형 감각, 근력, 발 건강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골고루 자기 몸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내가 살고 있는 집안 환경도 점검해 보아야 한다. 수명이 길어도 좀처럼 새로워지지 않는 근육세포. 전 세계적으로 고령 인구가 늘고 있는 요즘,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건강 키워드가 바로 근육이다. 근육을 지키는 일은 노후의 생명 유지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은 고령자에게도 근육 운동을 적극 권장한다. 근육량 감소는 50세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 원인은 나이가 들면 근육 사용에 따른 자극 반응이 감소하면서 근섬유를 만들어내는 활동이 둔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근육 내 혈류의 악화, 근육 성장을 돕는 성장 호르몬이나 성호르몬 분비량의 변화, 근육세포에 관련된 신경의 역할 변화도 감소 원인으로 꼽힌다. 근육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생리적으로 나이와 함께 자연히 감소하고 그 결과 사람의 건강에 해를 입힌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근육량이 감소하고 근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근감소증이라고 한다. 근감소증은 독립된 사망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해외 조사에 따르면 80세 이상은 50% 남짓에서 나타난다고 한다. 근감소증을 직접 치료할 수 있는 약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오직 신체 활동과 운동, 적절한 단백질 섭취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알려져 있다. 근육의 노화 현상은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반드시 나타난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평생에 걸쳐 감소하는 근육량의 평균치는 남성이 1년에 0.74%, 여성이 1년에 0.37%라고 한다. 1년 동안 감소하는 비율치고는 적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근육량이 확실히 감소한다는 사실이다. 75세 이상으로 대상폭을 좁히면
1년의 남성은 0.8에서 0.98%, 여성은 0.64에서 0.7%의 근육량이 감소하고 고령일수록 감소폭은 더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몸까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부상이나 질병으로 10일간 누워 지내면 단 10일 만에 근육량이 무려 평균 1kg이나 감소한다는 데이터가 있다. 일반적인 남성의 근육량이 대략 20kg이라고 하면 단 10일 만에 5%의 근육량을 잃게 된다는 뜻이다. 근육은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만큼 빨리 소실된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근육을 쓰지 않으면 하루에 0.3%에서 최대 4% 정도까지 근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근육의 양뿐 아니라 근력도 거의 같은 속도로 떨어지는 것이다. 살다가 한 번쯤은 이런 현상을 경험했을 수 있다. 감기나 다른 질병으로 며칠 동안 앓고 나면 어딘가 몸이 약해진 느낌을 받은 경험 말이다. 아직 다 낫지 않은 탓일까라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근육량 감소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노화 속도가 빨라진다. 귀찮다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1년에 걸쳐 잃는 근육량을 불과 며칠 만에 잃게 된다. 역으로 말하면 평소에 몸을 자주 움직이는 일이 근육 노화 예방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운동이 미래 건강을 좌우한다. 첫 번째 M으로 소개한 이동성을 노후에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당연히 운동이다. 위험성 저하라는 관점에서 보면 운동은 사망, 심혈관 질환, 고혈압 등의 위험을 낮춘다. 그리고 의외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폐암, 유방암, 췌장암 등 적어도 8종류의 암 발병 위험을 떨어뜨린다. 한편 정적인 생활이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운동 여부와 관계없이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암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한다. 또한 운동은 발병 위험을 낮출 뿐 아니라 신체 기능을 비롯해 인지 기능, 생활의 질, 수면의 질을 개선해주는 효과도 있다. 나의 생각으로는 운동만큼 질병 예방이나 삶의 질 개선에 효과적인 약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운동은 그 무엇보다 뛰어난 좋은 약이다. 영국에서 이루어진 이 연구는 40세 이상 약 6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전혀 운동하지 않는 사람, 일주일에 150분 미만으로 하는 사람, 주말에만 합계 150분 정도 하는 사람, 일주일에 3회 이상 합계 150분 넘게 하는 사람으로 나누어 조사했다. 이때 운동에 포함된 항목의 강도는 워킹, 가벼운 수영, 잔디깎기 정도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주일에 150분 미만으로 하는 사람과 주말에만 하는 사람의 사망 위험이 약 60에서 70% 감소했다고 한다. 평일에는 바빠서 힘들지만 주말에는 운동이 가능하다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 흥미로운 연구가 있다. 40대 이상을 대상으로 걸음수와 사망률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다. 하루당 걸음수가 2,000보에서 4,000보, 6,000보로 증가함에 따라 사망률이 낮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정 걸음수 이후부터는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적어도 1만 보까지는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사망률이 떨어진다. 일정 정도까지는 운동은 하면 할수록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수영을 예로 들면 일주일에 60분에서 매일 40에서 50분까지는 운동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건강 효과가 상승하지만 매일 100분을 넘어가면 상승이 멈출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과도한 운동은 심방잔 떨림이라고 하는 부정맥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무슨 일이든 균형이 중요하다. 노후에는 근육이 연금보다 더 중요하다. 노년층에게 운동이 절실한 이유는
근육을 지키고 다양한 상황에서 몸을 잘 쓰기 위해서다. 변기에서 잘 일어서고 집안에서 무리 없이 이동하며 필요한 물건을 쉽게 옮기는 등의 일상생활은 그만한 체력과 근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운동은 건강한 일상을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운동의 강도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하다. 적절한 강도와 방식을 찾아 꾸준히 함으로써 근감소증을 예방해야 한다. 1990년 미국 의사협회 저널에 90세 노인들의 고강도 근육 훈련이라는 논문이 발표된 이후 고령자도 근육 운동을 하면 효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당시 90세를 넘긴 남녀 9명을 대상으로 8주간 강도 높은 근력 훈련을 시켰더니 근력이 좋아지고 걸음걸이도 향상된 것이다. 운동을 통해 근육을 잘 지키면 최소 10년은 젊게 사는 셈이 된다. 노쇠 예방을 위해선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걷는 운동과는 별개로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과 한 발로 버티기 같은 균형 운동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좋다. 허벅지와 종아리를 튼튼하게 하는 하체 운동은 무릎 통증도 예방해준다. 운동은 회춘약이라고도 불릴 만큼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노후의 이동성을 높여주고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치아 상태나 약 부작용을 반드시 점검하라. 음식 섭취 측면에서 치아 관리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여러분은 평소 치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양치질 같은 예방 행동이나 정기적인 치과 검진은 앞에서 설명한 운동과 마찬가지로 효과를 바로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홀히 하기 쉽다. 충치 몇 개 정도로는 통증이 있더라도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충치나 치주염을 오래 방치하면 결국 치아가 빠져서 자기 치아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된다. 먹지 못한다는 건 결국 생명 유지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는 뜻이다. 그때가 되어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후회하지만 이미 때가 늦어서 치아를 되살릴 방법은 없다. 자기 치아가 없는 고령자라면 틀니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놓치기 쉬운 허점이 있다. 가족들은 틀니를 쓰니까 괜찮다고 안심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살이 빠지면서 원래 사용하던 틀니가 맞지 않게 되는 일이 있다. 또한 틀니를 쓰는데도 그 틀니로 인해 식욕이 저하하는 일도 있고 틀니 자체를 거부해 식음을 전폐하는 일도 있다. 치아 관리는 절대 게을리할 일이 아니다. 때로는 약 부작용이 식욕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의사로서 자주 접하는 사례로는 치매약을 들 수 있다. 치매약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콜리네스테라제 억제제라 불리는 치매약은 식욕 저하를 비롯한 소화기 문제와 체중 감소가 가장 큰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이 약은 속임약 실험에서도 체중 감소 결과를 보였다고 한다. 꾸준히 복용하고 있지만 부작용은 없다라는 목소리가 있지만 실제로 약을 줄이거나 끊었더니 식욕이 돌아왔다는 사람들이 있다. 익숙한 약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해치기도 한다. 한편 지나치게 마르거나 식욕이 떨어지는 배경에 아직 진단되지 않은 질환이 숨어 있을 때도 있다. 위나 식도의 문제라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지만 전혀 생각지 못한 질환이 식욕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고령의 가족이 요즘 들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고 생각된다면 지금 놓치고 있는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에 맞는 대처가 필요하다. 치매에도 우울증에도 걸리지 않는다. 무슨 병이든 미리 예방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치료법은 없다. 질병의 예방은 항상 치료를 능가하는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치매는 예방할 수 있을까? 운동은 여러 관찰 연구를 통해 치매 위험과 역의 상관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즉, 운동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치매 위험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운동을 하면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들 뿐 아니라 신경세포 재생을 늘리고 신경세포에 이로운 물질을 만들어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운동은 여러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다양한 질환을 예방하는 과정에서 치매의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낙관론도 있다. 운동 효과는 치매 문제뿐 아니라 심폐기능 향상 등으로도 이어진다. 치매 예방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생활 습관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수면이다. 잠과 관련해 주로 하는 얘기는 두 가지다. 하나는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자면 머리를 쓰지 않게 되므로 치매 위험이 커진다는 것. 다른 하나는 잠을 자지 않으면 피로나 스트레스가 쌓이므로 치매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과연 어느 쪽이 맞는 말일까? 중년과 노년에 통상 수면을 취하는 사람이 단시간 수면을 취하는 사람보다 치매 위험도가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평균 수면 시간이 4시간, 5시간, 6시간으로 늘어날수록 치매 위험이 떨어지는 음의 상관관계가 7시간까지 확인되었다. 7시간 이상부터는 횡보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면 수면 시간이 7시간보다 짧으면 짧을수록 치매가 생길 위험이 증가한다는 뜻이 된다. 이 연구를 통해 평균 7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생활 습관이 치매 위험과 관련될 가능성이 가장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에 쌓인 노폐물이 충분히 제거되면서 알츠하이머병이나 여러 뇌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보인다. 충분한 수면은 치매 예방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치매 예방에 이어 이번에는 우울증 예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노후에도 자기 긍정감을 갖고 즐겁게 생활하려면 우울증 예방은 필수다. 고령자 우울증은 앞에서도 설명했듯 지병이 있는 사람에게 특히 자주 발생한다. 뇌졸중이나 뇌경색처럼 특정한 질환이 있는 고령자의 약 40% 이상에서 우울증이 발견된다고 한다. 그만큼 우울증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과연 예방법은 있을까? 예를 들면 우울증 동반 위험이 있는 지병을 앓는 고령자가 심신의 상호관계, 이완법, 과제 해결법, 수면, 영양, 운동 등에 대해 배우게 되면 자기 효능감이 높아져 우울증을 비롯한 불안, 통증, 불면 등의 증상이 개선된다는 보고가 있다. 바쁜 현대인에게는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만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명상이나 이완 호흡법 등을 익혀두면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울적한 기분이 들면 이를 해소할 만한 나만의 노하우를 쌓는 일도 중요하다. 가벼운 산책을 한다든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의지가 되는 친구를 만난다든지, 홀로 사색하거나 책을 읽는다든지 해서 스트레스나 힘든 감정을 잘 털어버리는 것이다. 아울러 고령이 될수록 사회적 고립을 막는 게 중요하다. 고립과 단절은 노년의 삶을 무기력하고 피폐하게 만든다. 친구를 만나고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면서 즐거운 노인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만큼 우울증에서 멀리 벗어날 수 있다. 고령자의 경우 혈관을 지키는 치료가 우울증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 치료가 우울증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여러모로 노력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이 생겼다면 어떻게 할까? 우울증에 걸리더라도 고령자에게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우울증에 대한 편견을 줄이려고 노력하면 우울 증상을 경감할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항우울제 복용이나 심리치료는 고령자 우울증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 병이 생겼을 때 안도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자신만의 이완법을 만들거나 생활습관병을 치료하는 일은 나이 들고 나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직 젊다고 방심하지 말고 젊어서부터 착실하게
나만의 건강 자산을 쌓아가도록 하자.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무얼 먹고 마실까? 질병을 예방하는 식사법으로 잘 알려진 것에는 대시 식단과 지중해식 식단이 있다. 이 중 지중해식 식단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사로서 소개하기도 했는데, 다른 질병에는 어떤 예방 효과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자. 먼저 대시 식단은 과일과 채소, 통곡물, 견과류, 저지방 유제품을 섭취하고 염분과 붉은 고기, 단 음식을 삼가며 일일 지방 섭취량을 25% 미만으로 제한하는 식사법이다. 중요한 포인트는 저염, 저당, 저지방으로 식이섬유를 비롯해 칼륨이나 칼슘, 마그네슘 등이 풍부한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식사법은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고혈압 환자를 위해 개발했으며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최고의 식단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미국 뇌과학회지에 따르면 이 식단을 꾸준히 수행한 중년 여성의 경우 관상동맥 질환 및 뇌졸중 위험이 감소했다고 한다. 대시 식단은 따라하기 쉽고 영양 밸런스가 높으며 체중 감량 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뇨병과 심장병을 예방해준다는 점에서도 극찬을 받고 있다. 지중해식 식단의 특징은 신선한 해산물과 채소를 즐겨 먹는다는 점이다. 채소 섭취량을 늘리면서 올리브유, 견과류, 생선 등으로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보충하는 식사법이라 할 수 있다. 주된 식재료로는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 견과류, 씨앗류가 포함되고 지방의 주요 공급원으로 올리브유가 권장된다. 여기에 가볍게 와인 한 잔도 곁들인다. 생선과 닭고기, 유제품은 소량에서 중간 정도까지 섭취가 허용되고 이른바 붉은 고기라고 불리는 쇠고기나 양고기는 거의 섭취하지 않는다. 지중해식 식단에서는 일주일에 2번 이상 생선과 같은 해산물 섭취가 권장되는데, 이는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으로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함이다. 지중해식 식단은 의료진이나 대중매체가 건강에 도움되는 세계 최고의 식단을 꼽을 때 가장 많이 언급되기로 유명하다. 특정한 음식만 먹거나 완전히 끊어야 하는 음식 없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도록 돕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혈관 건강을 돕고 당뇨병 발생 위험을 줄여주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대시 식단과 지중해식 식단은 기본적으로 가공식품과 정제곡물, 단 음식, 설탕이 든 음료 섭취를 배제한다. 두 식단이 다른 식사법과 차별되는 큰 이유는 병을 예방하는 식단으로 과학적인 검증을 받았다는 데 있다. 대시 식단은 대장암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 감소와 관련성을 보였고, 지중해식 식단은 무작위 임상시험을 통해 심혈관 질환의 위험 감소와 연관성을 보였다. 이런 이유로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두 식사법을 추천할 때가 있다. 물론 일반인도 충분히 시도할 가치가 있는 식사법이다. 조금씩 뱃살이 붓고 고혈압이나 당뇨 등 없던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중년이라면 더더욱 실행해 볼 가치가 있다. 아직 큰 병은 없으나 점차 몸이 피곤하고 무거워질 때 이러한 식사법을 실천하면서 운동을 생활화하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노후를 만드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늙고 병듭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면 차라리 알고 대비하는 게 나은 일이 아닐까요? 나이를 먹으면 하나둘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점차 쇠약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롭게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인생 경험, 여유로움, 지혜가 쌓이지요. 최고의 노후 체계는 102세에도 매주 고기를 먹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 할머니를 비롯해 90세에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 80세가 넘어서도 자기 발로 걸어서 장을 보고 해외여행을 다닌 할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 건강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들을 최고의 노후로 이끌었을 테지요. 나이가 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를 먹는 것은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나이 들기를 부정하는 것은 살아가기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이 때문에 혹은 아직 젊으니까 같은 말에 자신의 사고가 멈추어 버리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나이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나이와 상관없는 자신만의 것, 자신만의 삶에 눈 떠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또 다른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노화를 예방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요?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